안녕하세요. 채널 수북입니다. 저는 리웨 안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채널 수북이 첫 화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네, 드디어. 오래 걸렸네요. 다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누가? 일단 누가요? 저는 기다렸어요. 저도요. 저희 셋이 아주 기다렸던. 네, 저희 첫 셋과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첫 화 녹음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화는 채널 수북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수북 클럽이에요. 수북이 좋아하는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본 다음에 새 멤버가 돌아가면서 호스트를 맡아서 작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코너인데요. 먼저 호스트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각자 제일 좋아하는 작품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서션님? 약간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약간 어떤 생각하셨죠? 묻어가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아, 그쵸. 네, 호스트가 호스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쵸. 저는 약간 게스트 느낌으로 왔는데 본인도 멤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호스트가 이제 호스트라는 그 단어의 어떤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클럽 장이다. 오늘의 클럽 장이고 난 정세랑의 마스터다. 저는 리웨만 믿고 가겠다. 그렇게 아, 하는 정세랑에 거죠. 대해서 리웨한테서 배우겠다. 네. 그쵸.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렇구나. 저희가 벌써 아직 오늘 1화 누구 작가를 하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말했네요. 두 분이 먼저 또 얘기를 해주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정세랑 작가님을 오늘 1화에서 다룹니다, 여러분. 와. 그리고 제가 호스트예요. 그것도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또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셨죠. 인사하셨잖아요. 호스트가 인사하기로 정했어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호스트 리웨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의 호스트인 저 리웨가 이제 정세랑 작가님의 그 수북 클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왜 정세랑 작가님을 첫 화로 선택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동시대 젊은 여성 작가이자 저희 셋 다 재밌게 읽은 사람 작가였고 제일 말랑말랑한 작품을 쓰시는 분이자 제일 뭔가 읽기에도 수월했던 그러니까 너무 어렵거나 현학적이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세랑 작가님이 제일 러블리한 1화 주인공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았나 그쵸. 싶습니다. 우선은 작가 연보를 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1984년 서울 출생 이런 정보가 있어요. 네, 어디라고요? TMI네요. 어디서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세란 작가님이 어떤 TMI가 아니라 연보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갑시다. 몇 년생이시죠? 1984년생이시라고. 맞습니다. 여성분이시죠? 네네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고 역사 교육을 전공을 하셨대요. 근데 3학년 때부터는 국문학을 같이 복수 전공하셔서 국문학에 대한 이제 이해를 높이신 다음에 졸업 후에 광고회사 취직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하셨지만 30여 군데 면접에서 낙방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민음사로 취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거 나와 있는 정보는 정세랑 작가님께서 알리신 정보 그쵸. 아니에요? 우리가 스토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것 저는 같아요. 몰랐거든요. 스토킹하면 안 되죠.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심하게 TMI인 것 같긴 하네요. 그쵸? 굳이 일단 어느 회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셨는지까지 근데 그냥 다 말합시다. 어차피 리웨가 말하겠죠. 네네. 호스트시니까. 네,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어린이 책 편집자를 꿈꾸면서 입사하셨지만 이상하게도 한국문학 편집팀의 발령을 받아서 문학 잡지와 단행본을 엄청 많이 만드셨대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근무 제도가 이렇게 있나요? 제도는 아니죠. 그냥 그렇게 아무데나 불시착하는 거죠. 원하는 바와 다른 곳에 그럴 이제, 수 있죠. 원하는 바와 달랐지만 어쨌든 한국 문학을 좀 많이 접하셨나 봐요. 그때 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에 소설을 투고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소설도 이제 뭐 낙방을 하시다가 2018년에 드림이라는 작품으로 판타스틱이라는 어떤 SF 소설 잡지에 발표하셨어요. 2010년인데요. 네네네. 제가 뭐라고 했죠? 2018년이요. 아, 미쳤네요. 올해 거의 데뷔하시네. 미치셨네요. 호스트가 약간 정신이 2010년도 2010년 2010년입니다. 정정합니다. 네. 올해 등단 8년째이신 어, 작가님입니다. 9년 아니에요? 9년째네요. 네, 죄송합니다. 호스트를 이렇게 너무 호스트가 지금 민망하게.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요. 9년이신 거죠? 네네. 등단 9년째를 맞이하신 되게 젊은 작가님이세요. 네. 2011년에 덧니가 보고 싶어라는 장편 소설로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첫 장편 소설을 내셨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지구에서 한 앞분이라는 장편 소설을 내셨는데, 이거는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접해보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2016년 6월에 자신의 소설을 절판을 요청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직접 요청을 하신 거. 아. 네, 직접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오픽션이라는 출판사가 자음과 모음 출판사의 계열사인데, 네, 심하게 TMI네요. 작가 연봉가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이 어떤 행보가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자음감모 상태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자음과 모음 출판사의 어떤 부당 발령에 대한 항의 의미로 내 소설 절판해달라. 더 이상 찍지 진짜 말아달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구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려 읽었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쵸. 안평님이 좀 고생하셔서 얻으신 걸로. 네. 네. 고생했죠. 고생. 저희 모두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네. 다른 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16년에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출간이 어디서든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귀한 지구에서 하나뿐 다음에는 2014년 장편소설 제인, 제욱, 제훈이라는 좀 발음이 어려운 이 장편소설을 쓰셨고, 또 동일한 2014년에 이만큼 가까이도 쓰셨는데 그 소설로 제7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수상을 하셨대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왜냐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2015년에 장편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유명세를 많이 타시기 시작했대요. 이게 오늘의 젊은 작가 그 시리즈 중에서 9번째로 나온 건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이때 정세랑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접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6년에 장편소설 피프티 피플을 또 쓰셨는데, 이것이 또 한국일보 문학상을 또 타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저기에서 정세랑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많이 보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세랑 작가님은 장편소설 총 6편, 그리고 미출간된 단편소설 25편을 쓰신 되게 다작하시는 작가님입니다. 거의 매년 장편 소설을 내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웹소설도 많이 쓰시고, 쓰기 앱이라는 씀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작품을 발표하시는 좀 혁신적인 젊은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활발한 작가님이십니다. 네. 네. 긴 소개 감사합니다. 네. 좀 길어졌네요. 되게 네. 빠르게 하신다고. 근데 너무 얘기할 거리가 많은 작가님이셔가지고. 그쵸. 네네. 감사합니다, 안평님. 네. 웹소설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그 예전에 쓰셨던 덧니가 보고 싶어도 청소년 문화 잡지 풋이라는 곳에 인터넷 카페에 연재를 하셨대요. 폐간이 됐는데 지금은 카페가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쓰셨대요. 근데 그게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민폐를 끼쳤다, 이 소설을 통해서라고. 왜요? 이게 소설이 단 0.01%도 청소년을 고려해 쓰이지 않았다고 작가님께서 언급하셨고, 본인께서 당시 댓글을 보면은 연재 나흘 만에 배드신이다. 청소년 카페에 나흘 만에 배드신. 근데 그게 청소년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냥 마음대로 쓴 거죠. 마음대로요? 본인 말씀을 이제 빌리자면.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저기 연애 소설이라 하셨는데 유혈 낭자만 계속되고 대체 언제부터 연애 소설이 되나요? 약간 이런
그렇게 하시고 근데 당시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다, 좋았다라고 이제 덧붙여 주셨네요. 덧니가 보고 싶어는 일단은 로맨스 소설인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이제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분들이 정세랑 작가님을 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랑 작가님은 우리가 어필을 강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에 준비한 코너가 정세랑 작가님이 만약 내 친구라면 뭐라고 소개할까? 친구라면 만약에 내 친구다. 정세랑 작가님이 누구한테 소개해요? 다른 친구한테. 네네. 왜? 친구들끼리 소개도 소개를 왜 해주고 해? 그러잖아. 이 친구 되게 어떤 친구다. 옛날 친구들 아니야? 아니 해주죠. 네네네. 만약에 내 친구라면은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아, 정세랑 작가님이 내 친구라면 네네. 리베에게 어떤 사람인가? 왜냐면 우리도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정세랑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쵸. 저도 잘 몰랐고 사실 뭐 앞에 뭐 그 리베님께서 엄청 길게 우리가 왜 선정했는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여성 작가고 제일 주목받고 있는 한국 여성 현대문학 작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였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좀 말랑말랑하고 대중적인 소설을 쓴다는 어떤 느낌. 저희도 모든 작품을 읽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책을 읽어 나가고 되게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좀 친구같이 진짜 친구는 물론 아니지만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저희가 느꼈던 것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그래서 친구라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친구라면? 션님?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세랑 작가의 작품을 읽어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전 작품을 읽진 않았었지만 네네. 몇 개의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작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잘. 근데 이번에 제가 정세랑 작가님이 어떤 사람일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여쭤보시니까 네네. 여쭤보시니까 지금 조금 깊게 생각해봤는데 친구면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데 매일매일 사랑 타령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애. 약간 근데 내가 봤을 때 별로 얘의 애인이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데 정말 솔직하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데 엄청 사랑에 잘 빠지는 약간 금사빠 친구.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어쨌든 예쁘다, 뭐 예쁘다, 잘생겼다, 뭐 너무 사랑스럽고 각종 그 사람의 귀여운 포인트를. 근데 내가 보기엔 귀엽지 않은. 그 정세랑 작가님이 보기에만 내 친구가 보기에만 귀여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처음에 너무 좋고 너한테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니 너무 반갑고 잘 들어주다가 종래에는 정말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될 것 같은 친구. 굉장히 솔직한 이런 근데, 친구 소개. 건강해서 별로 걱정되진 않는 이상한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걱정은 되지 않는 다만 나랑 취향이 좀 다른 그런 친구이지 않을까. 그래서 재밌네요. 친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본인과 달라서. 그리고 그게 약간 사랑 타령을 하는 게 막 너무 밉고 귀찮고 이렇기보다 좀 내심 부러운 친구? 이렇게 사랑에 잘 빠지는 게 뭔가 사람들을 좀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죠. 엄청 작가님이.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친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소개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런 험담. 랑이는 되게 착하고 건강한데 되게 납득이 안 되는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자일 수도 매력적이라고. 있죠. 나는 별로야 이러면서. 그쵸. 피곤하긴 해. 납득이 안 되는 연애 상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설득하려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피곤하다. 그래서 가끔 피곤하고 자주 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님은 별로 인류애가 없으신가 봐요. 무슨 소리시죠? 제가 지금 정세랑 작가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한 거거든요. 그런 거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솔하네요. 자, 리웨님 저요? 친구라면 어떻게 소개하실 건지. 우리 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랑이 소개해 주세요. 랑이는 어떤 친구냐면 나랑 비슷하게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서. 뭐라고요? 아니 왜 랑이 소개하라는 자기 어필을 하시죠? 랑이 나처럼 랑이도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 좋아하고 사람한테서 꼭 이런 사람들 있어. 어떤 친구 사람? 소개하라는데 자기 소개하는 사람.
하세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네, 네. 사람 좋아한다. 네, 애정이 되게 많다. 좀 어떤 것을 되게 귀엽거나 뭔가 사랑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면은 칭찬 되게 많이 해줄 것 같고 나를 언제나 밝고 좀 우울할 때 가면은 좀 더 피곤해지지만 왜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늘 밝으니까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늘 그럴 수 밝고 좀 낙천적인 편이고 하니까 내가 진짜 뭔가 안 풀려서 미칠 것 같을 때 이 친구를 만나면은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 괜찮아가 가끔은 좀 힘든.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계속 많이 웃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되게 좋다. 그렇죠. 네네, 되게 밝은 친구야. 친구 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면? 그럼요.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없으세요? 한 명쯤? 한 명만 딱 필요한 건가요? 그 존재가 많으면 안 되는 딴지를 건가요? 굉장히 거시네요, 두 분이. 이제 안평님 랑이 안평님. 소개해 주시죠. 랑이요. 내 친구 랑이는 저는 되게 밝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막 밝지만 않다. 나름의 이야기와 사정과 복잡함이 있는 친구. 그래서 랑이를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언뜻 그렇게 안 보이. 지금 두 분의 설명만 들으면 사실 좀 그렇잖아. 되게 밝고 좀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네. 되게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고. 네, 맞아.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과정 중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지구에서 하나뿐이었나요? 네. 책의 서두에 있는 글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태화 아빠 김상순 엄마께 아무리 해도 로또가 되지 않는 건 이미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3분 동안 읽어봤거든요. 로또가 되지 않는 게 왜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났기 때문일까? 이거를 리웨가 처음 읽고 저희 그 단체 톡방에 공유를 해줬는데 저희가 아무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이해했어. 그래? 안평만 이해했구나. 안평은 로또가 되지 않겠네요. 안평은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다. 이해를 하고 되게 근데 그 책에 너무 어울리는 서두였어요. 저는 그게 그 책을 보여주는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낙관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기도 실제로 말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맥락 때문에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소설까지 읽을 때는 엄청 사랑받고 자라고 부족함이 없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다음 작품 뭐 던니라든지 피프티 피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어가면 특히 섬의 줄리 제일 근작인 섬의 줄리를 읽으면서는 그렇지만 않다. 이 친구도 복잡하고 이 친구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다기보다는 세계에 대해서 세계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이해해가고 배워가고 있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냥 밝다, 막 좋은 애야, 밝은 애야 이렇게만은 소개하기 좀 힘든. 알고 보면 되게 다른 애다라고 말하게 될 것 같아요. 와, 우리 랑이는 사실 다면적인 친구예요. 우리 랑이. 근데 진짜 전 던니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첫 장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던니라서 그런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는 약간 의도하고 말한 건 줄 알았어. 아니었어. 그냥 뭔가 근데 실제로 이 은행나무 출판사의 도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정세란 작가님이 인터뷰하신 것 중에서 데뷔하기까지 몇 번의 고배를 마셨는데 그때마다 심사평이 주인공들이 너무 고민이 없고 밝다는 거였대요. 그게 낙선의 이유였대요.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사람 자체가 낙천적이라서 고치기가 좀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랑이 낙천적인 분 맞네요. 랑이 낙천적이죠. 그러나 데뷔하고 2010년에 데뷔했을 땐 괜찮았지만 네네.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지금까지 겪으시면서 네네. 9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작가가 작품으로 변화되는데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변화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건들이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근데 그런 어떤 낙천성이 있다는 거는 저는 진짜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 고배를 마신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일은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특히 장편 소설의 주인공들은 심하게 고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세랑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물론 심하게 고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낙천적이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읽는 내내 되게 기분이 좋고 괴롭지가 않았달까? 괴롭지 맞아. 않았어. 힘들지 않죠. 끝까지 안 간다는 느낌. 끝까지 땅을 파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 않고 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해버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분 우리 정세랑 작가님께서는 쉬운 낙관 말고 어려운 낙관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냥 다 좋고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의 낙관이 아니라 어려운 낙관이라는 게 있구나.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멋지고 어떤 뭔가 선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어렵게 발견되는 낙관이 본인이 쓰고 싶은 것이라고 멋진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네요. 멋있네요. 멋있죠. 실제로 그분이 이제 지나오신 길도 저는 어려운 낙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막 행복한 일만 있어서 이런 소설을 밝은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이. 어려운 낙관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낙관을 표현하는 어떤 정의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그 말이. 좀 더 그러면 TMI를 좀 해볼까요? TMI.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뒷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좀 어떤 합법적인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인터뷰도 많이 읽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알게 됐던 TMI를 한번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정세랑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찾아보기 힘드실 테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를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세랑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편 소설은? 나 알았는데. 황정은의 맞아요. 황정은의 지금 퀴즈 타임. 디디도도. 디디도도라는 비슷하네요. 작품이 뭐죠? 데니 드비토라는 작품인데요. 디디도도. 디디도도 너무 귀엽네요. 디디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제목. 데니 드비토. 그냥 디디였을 걸. 뭐 그럼 디디의 우산인가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되게 황정은 작가님은 호스트님이 정세랑 작가님밖에 모르시네요. 거의 그 아니야. 정세랑 작가님밖에 모르는 바보. 황정은 작가님 죄송합니다. 다른 TMI를 할까요? 네. 제가 할까요? 제가? 네, 손님. 제가 알아온 것 중에 하나 말할게요. 그러면. 네네네. 정세랑 작가님은 아침형 인간이시래요. 근데 작가 중에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러니까 본인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7시에서 8시에 일어나신다고.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침이요? 네. 7시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아니냐 고 물었더니 정세랑 작가님이 아니다. 회사원들은 6시에 일어난다. 그런 회사원 어떻게 하나요? 멀리 사시는 회사원의 경우에. 왜냐면은 정세랑 작가님이 파주에서 사셨더라고요. 맞아요. 파주와 일산 등지에 신도시. 사셨던 것으로 보아 되게 일찍 일어나셨으리라 예상돼요. 경기도민이셨네요. 정세랑 그쵸. 작가님이 세상에. 그래서 저절로 마상에. 이게 습관 때문에 이루어진 아침형 인간이 아닐지. 맞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지금. 뭐가요? 한결 이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경기도민이어서. 이만큼 가까이. 네.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9시쯤 일을 시작하신다고. 회사원 스케줄이네요. 그렇죠. 회사를 안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작업을. 그렇죠. 힘들 텐데. 9시쯤 일을 시작해서 11시 반까지가 제일 글이 잘 써지는 것 같다고. 대박. 역시 장편 소설을 잘 쓴 이유가 있네요. 그렇네. 장편을 쓰는 작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편 소설을 쓰려면. 패턴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사실 9시부터 11시 반까지라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뭘 하신다고 하시나요? 작가님이? 그 이후에까지 제가 알까요? 조사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동거인이 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스토커처럼 조사하진 않아서.
근데 진짜 장편을 꾸준히 쓰는 작가님들은 확실히 그렇게 패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루틴을 잘 지키시는 분들인 것 같아. 주로. 황정원 작가님도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맞아. 그분은 댄스도 해요. 댄스요? 네. 오. 취미가 방송 댄스라고. 샤이니 이런 그런 안무 같은 거 배우시고. 대박. 되게 멋지게 사시네요. 되게 비슷해요. 정세란 작가님과의 그 루틴이. 그분도 아침에 일과를 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운동 가시고.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루에 많은 양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꾸준히 매일매일 쓰시나 봐요. 그럼 그러신가 정말. 봐요. 정세란 작가님 오후에 뭘 하시죠?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죠? 인터뷰에서 찾아봤습니다. 소문을 듣고. 네, 수많은 인터뷰를 읽어본 결과 하루 종일 글을 쓰지는 않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네, 뭐 되게 많은 인터뷰에서 정세란 작가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인의 친구들한테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그들이 좋아하는-거나 그들의 습관에서 엄청 많이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오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작품에 많이 녹여서 쓰시고 아는형 같은 경우도 아는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냥 쓰셨고 실제 있는 본인의 친구 중에 한 명이래요. 그쵸. 던니가 보고 싶어라는 책의 뒤편에 작가의 말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진짜 재화는 간지러워서 도저히 한 문장도 못 읽겠다 했고 용기 씨에겐 정말 7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의 모든 작품을 가져와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인물들, 주변 친구들. 안은영도 그렇고 제인, 제욱, 재훈이라는 것도 이 세 명의 인물을 모두 실제 인물들에서 차용해서 쓰신 거고 이만큼 가까이에 나오는 6명의 인물들도 친구들을 이렇게 막 친구 2-3명을 한 명의 인물로 조합해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감사를 표시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엄청난 인싸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분이 진짜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은 게 친구들이 이 작품을 읽고 막 너무 재밌었다고 한다거나 이거 좀 써보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갖다 준대요. 근데 그런 너무 게 쉽지 좋을 것 않거든. 같아. 그러니까 정세랑 작가가 나의 이야기를 써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내 이야기를 주기 싫은 작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해도. 근데 정세랑 작가라면 언제든 기꺼이 맞아. 나를 인물로 써도 된다. 쓰지 그러니까. 않으시겠죠. 근데 당신은 모르니까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이야기를 왜 쓰냐. 누구세요? 저는 쓸만한 이야기가 없다. 하시겠지만 언제든 기꺼이 드릴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모두 다. 네, 맞아. 인물들을 되게 귀엽게 만드시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죽여도 그렇게까지 뭐. 네. 근데 진짜 그 정세랑 작가님 본인께서 되게 실제로 미워하시던 분들을 죽이신대요. 실제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던니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여러 군데서 나오죠. 전 남자친구를 계속 죽이는. 전 남자친구분들을 주로 죽이신대요. 재화가 남자친구예요. 역시 사랑꾼. 이렇게 원래 사랑 노래 부르다 끝나면 죽여버리는. 진짜. 저 TMI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TMI인데 많이 해야죠. 아, 맞네. 그냥 MI 좀 똑똑했다. TMI 하나 더 하세요. 저 진짜 놀랐던 게 있어요. 정세란 작가님은 소설이 써지지 않을 때 손으로 뭔가 다른 걸 만든대요. 저 진짜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손으로 뭘 못해가지고 정세란 작가님은 손을 움직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재봉틀을 돌리고 캘리그라피를 하고 수공예를 하고 인형도 만들고 아니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언제 대단하신 분이에요. 꿈에서 쓰나? 언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설이 안 써지거나 뭐 마감이 막 닥쳐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봉틀로 막 가방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그러신대요. 그런 것들 정말 다 이제 반영을 하시는구나. 네. 지구에서 하나뿐에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뭔가를 만드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그쵸. 진짜 놀랐어요. 뭔가 건강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은 이야기가 결국에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뭔가 어떤 단순한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이 오히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신기하다. 그쵸. 또 어떤 TMI가 있을까요?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아이디어가 가장 잘 떠오른다고 말하신 적이 있네요. 맞아요. 미야베 미유키 같다. 그분도 그러시대요? 미야베 미유키 그분 친구세요? 미미 여사께서는 그 제가 알기로 미미 여사라고 하죠. 미미 여사께서는 되게 돈이 많으시잖아요. 히트를 많죠. 워낙 많이 엄청 치셨으니까 많으시겠죠. 그쵸. 화차를 쓰신. 그래서 그 이제 매니저나 뭔가 그런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서 차를 줄 정도로 이제 부자인데 근데 그 정도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충분히. 충분히 그런 분인데 결코 받지 않으시는. 왜냐하면 그 지하철로 이동을 할 때 사람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받아놓고 안 쓰면 되는 것 아닐까? 근데 뭐 아니면 팔거나 지금 안 받아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분이니까. 뭐 살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맥락인가 보네요. 정세란 작가님도. 김중혁 작가님도 예전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 되게 많이 관찰한다고 하셨었어요. 작가님들은 이렇게 생활하시나 봐요. 근데 확실히 신기하다.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진짜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저도 한때 글쓰기를 할 때 그런 엿듣고 쓰기 그런 걸 했었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임을 할 때 그러면 카페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랬을 때 내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서 누군가의 대사를 쓰는 거랑 그렇게 들은 걸 쓰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들을 때 뭔가 더 많은 걸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 관찰의 일종인가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그렇죠. 이야기를. 사실 맥락을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단어만 듣게 되니까. 맞아. 어떤 한 장면, 한 단어 이런 것만 포착하게 되니까 그 이외의 상황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를 계속해서 상상해서 내가 그 나머지를 메꿔 나가야 되는 거니까 글쓰기 연습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오독이고 그런 거지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어린 뒷다리살이 맛있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 지나가다가. 그게 뭘까? 그 약간 고기 중에서 어린 고기의 뒷다리살이 맛있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어떡해? 그게 되게 부부끼리 얘기하는 거였어. 아이가 있는 부부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서운데? 무섭다 좀. 근데 그런 얘기를 무서워. 그런 조각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걸 스릴러로 볼 수 있어. 정세랑 작가님과 예를 들면 정세랑 작가님, 황정원 작가님, 뭐 김중혁 작가님, 뭐 김영하 작가님 다 불러놓고 그 한 문장을 주고 한 상황을 보고 쓰라고 하면 다 다른 소설을 쓸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재밌네요. 네. 또 TMI 하나 더 할까요? 전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남편분이 계신데 네네네. 남편분이 공대생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 그거는 연애 소설에 대한 에세이를 엮어 만든 연애 소설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제 정세랑 작가님의 글을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TMI입니다. 공대생. 네. 공대생. 네. 그 책에서는 이제 연애 소설이 좋다는 것을 예찬을 하고 계시거든요. 남편분이 공대생이신 거예요? 네. 공대생이다. 그리고 연애 소설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남편분이. 네. 문학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다만 언젠가 얘기를 하다가 제인 오스틴은 좋아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인정이다. 그러면 완전 그 연애 소설 덕후죠 거의. 그쵸. 그거는 괜찮다고 했대요. 남편분이. 제인 오스틴 좋아하시나요, 리웨님? 저 너무 좋아하죠. 다들 사랑에 미쳤군요. 근데 리웨 지금 표정이 되게 영혼 없었어. 저 제인 오스틴 진짜 저 오만과 편견 책을 영어판으로 재미없어. 각기 다르게 3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정말. 영어판은 왜 갖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면 원래 원서를 사게 되죠. 안 그럼요. 읽어도. 얘는 잃는다고. 양장 반양장 다 다르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좋아하니까요. 그분이 연애 소설을 좋아한다는 어떤 TMI와 그런데 남편은 결국 문학이랑 거리가 먼 공대생을 사귀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제인 오스틴을 좋아한다고 했다. 제인 오스틴 좋아하면 문학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인 거죠. 그리고 어떤 젠더 감수성 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인 오스틴을 좋아하면 남편분 모르지만 그럴 수 남편분 있다. 모르지만 네. 남편분의 젠더 감수성을 저희가 지금 추론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TMI가 있다면 네네. 정세랑 작가님은 자신이 쓰는 글을 누가 읽는지 너무 궁금해서 스토킹을 하신대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거기 책에 나와요. 자기가 너무 인터뷰에서도 궁금해서 얘기하셨어. 너무 궁금해서 5년 동안 추적했대요. 진짜 진짜요? 던니가 첫 책이잖아요. 네네네. 던니 나오고 던니로 검색해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고. 그걸 계속 보시고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근데 결론도 내리셨어요. 연애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심성이 곱다. 일리가 있네.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 연애 소설 좋아하시나요? 저요? 안평님. 나는 몰랐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하시죠? 던니요. 그러면 던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던니 좋아한다. 정세란 작가님이 듣고 계시다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 사실 한국 소설에서 연애 소설이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나요? 한국 현대문학에서. 그 생각은 처음 해봐요. 저는 되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없고 엄청 우울하거나 뭔가 힘들거나 연애 소설이라고 했을 때 제일 지금 방금 떠오르는 게 그 여름 최은야 작가님의 내게 모의한 사람의 첫 번째 작품이 첫 번째 소설이 그 여름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연애 소설이죠. 연애 소설이죠. 근데 그런 연애 소설 같은 경우는 어둠이 가득하거든요. 정말 우울하고 뭔가 안 되고 잘 뭔가 계속 꼬이고 그런 인터넷 소설 이런 거 좀 읽으셨어요? 그럼요. 그건 잘 되잖아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또 제가 이모티콘이 많은 걸 못 봐가지고 저는 덕후였어요. 진짜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저는 문학을 읽다가 넘어갔거든요.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이미 문학 소녀. 저는 젊은 베르테르 슬픔 읽다가 갑자기 이모티콘을 읽으니까 저는 완전 신세계. 진짜? 흠뻑 빠짐? 완전 흠뻑 빠졌죠. 귀현이를 이제 시작으로 다 읽었대요. 섭렵? 정말 섭렵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모의 제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화책도 진짜 많이 읽어.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션님 정말 의외인 게 저희 셋 중에 가장 뉴미디어에 밝아요 이분이. 네. 유튜브도 제일 많이 보시고. 밝다기보다는 많이 TV도 보죠. 많이 보시고. 왜냐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듣기 민망한 게 리웨가 정말로 안 보거든요. 정말 심하게 안 보거든요. 거의 흥선대원군이에요. 더 심할걸? 흥선대원군 척합이 세웠어요. 스마트폰에 척합이 세웠어요. 이분 좀 심하셔서. 저는 만화책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만화책만이겠어요? 영화도 보지 않으십니다. 인터넷 소설, 웹소설 많이 못 읽어봤죠. 류에게 영화란 뉴미디어. 뉴미디어죠. 열차에 도착. 아예 보지 열차에 않으시니까. 도착에 깜짝 놀라는. 덥네요. 네. 녹음실이 덥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연애 소설 경향을 볼 때 한국 현대문학의 연애 소설이 많이 없다. 없거나 연애나 어떤 결혼이나 어떤 그런 걸 다루더라도 상당히 어둡고 비관적이고 지금 떠오르는 두 작품이 있는데 하나가 상류의 맹금류. 아이고 세상에. 두 번째가 그 여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평님이 되게 그런 취향이 좀 어둡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꼬여.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연애를 다룬 한국 소설을 읽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너무 어둡다고 지금 비판하셨잖아요. 이 한국 현대문학에 너무 로맨스 소설이 없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정말? 난 내가 본 어떤 풀에서는 없었어. 근데 생각해 보면 정희현 작가님 네네네. 같은 경우에도 연애 소설 쓰셨잖아요. 그 달콤한 나의 도시 같은 게 연애 소설이잖아요.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해서 꾸준히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우리의 손에 잘 닿지 않았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의 소설 닿는 거리에는 저분의 손이 닿는 거리에는 나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요. 고전이 아주. 심지어 제인 오스틴만 해도 그렇게 어둡지 않죠. 그럼요. 밝죠. 로맨스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던니 같은 소설이나 던니에 빠지셨네요. 지구에서 하나뿐 같은 소설은 정말 이색적이다. 이제 조만간 그 정세랑 작가님의 스토킹이 시작돼. 네네. 안평님이십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푹 빠지신 분. 네네. 네. 넘어갈까요? 다른 좋습니다.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TMI 끝났나요 그러면? TMI 끝났죠 이제. 끝났고. TMI 좀 아쉽다 하면 더 많이 준비해요 우리. 좋아요. 어떤 거 전화번호 이런 거 할까요? 전화번호 뒷자리 두 자리만 공개한다 이런 거. 근데 진짜 인싸인 것 같아. 진짜 인싸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 부모님하고 진짜 친한가 봐. 언제나 정폭적 지지를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미술과 영화를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문화적인 거를 접하셨대요. 근데 경영대를 가기를 바라셨다고 본 맞아.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자세하게 써놓은 게 있어. 되게 할아버지한테도 뭔가 많이 맞아. TMI 하나 더 해요. 정세란 작가님의 이름은 인간 새의 밝은 랑이래요. 이 TMI 좋다. 근데 되게 이거 신기하다. 밝은 인간인가요? 아니면 인간을 밝게 하는 걸까요? 둘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을 밝게 한다. 인간의 밝다. 정말 정세랑 작가님이네요. 밝은 인간. 밝은 인간. 정말 사람 이름을 따라가나 봐요. 잘 살아야겠네요. 이름이 되게 예쁘다. 너무 예뻐. 그리고 집에 한자네. 집에 언제나 지그재그로 줄줄 이어지는 은행용 폐전산 용지가 쌓여 있었대요. 은행의 부모님이 그랬나 봐요. 전산 용지에 마음에 안 드는 동화의 결말을 다시 그리면서 놀았다. 비극을 잘 견디지 못하는 건 아직도 5살 수준이다. 맞아. 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저도 비극을 싫어요. 잘 견디지 못한다. 난 정말 비극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걸 잘 견디고 비극이 나와야 완성되는 느낌? 제가 무슨 인터뷰 봤는데 노는 게 너무 좋다. 맞아. 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친구들이랑 노는 거. 제일 좋은 건 놀 때인 것 같아요. 사실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놀기 시작하면 끝없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신. 진짜. 에너지가 되게 있으신가 보다. 체력도 좋으시고. 그런 것 같아. 헬스장을 되게 꾸준히 다니신대요. 요가도 하신다고 엄청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되게 우리 일요일마다 농구하는데 거기 오라고 하고 싶다. 한번 초대해 보세요. 이제 소설 속에 등장하시겠죠. 암평님이 바로 죽이는 거 아니야, 암평? 정세랑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그 매주 일요일에 저희가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농구하러 오세요. 그 농구단 이름 뭐지? 위켄즈 농구단. 맞아. 위켄즈. 네, 페미니스트 농구단입니다. 네. 거기서 덧니 얘기 한번 하면서 정세랑 작가님 보고 싶다고 써놓으면 아마 발견하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트위터에 한 번씩 올리면 덧니 네. 덧니 하고 아니야. 덧니 피프티 애슐리 이렇게 이제 키워드 검색하고 해시태그 네네. 하시고 그러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럼 리트윗 해주실지도 모르죠 또. 네. 근데 정세랑 작가님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어떤 뭐 너무 고독하거나 고뇌에 잠겼거나 비극적이거나 어두운 이야기만을 쓴다기보다는 현재 한국에서는 그런 소설가의 이미지가 더 보편적인데 앞으로는 바뀌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밝고 약간 사교적인 작가도 이미지도 구축하고 싶어 하시고 뭐 술도 잘 안 마시고 아이허브에서 영양제 뭐 사 먹냐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는데 약간 이미지가 아직도 너무 이렇게 막 고립되어서 혼자 뭔가 작업하는 소설가 이런 이미지라서 그런 이미지를 좀 타파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밝고 웃기고 신나고 이런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생겨날 거다. 작가들의 스펙트럼이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세랑 작가님이 되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용기 있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문단내 성폭력 같은 거 한 2년 전쯤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시고 대담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맞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단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요. 편집자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뭐 그때 많이 분노가 쌓이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그렇죠. 한국 문화 하셨으니까. 네, 한국 문화 하셨으니까 조금 더 뭔가 부조리한 거를 보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어린 여자 편집자, 지금보다 나이가 어리셨으니까 엄청난 그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맞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울분토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아주 많이. 아니죠. 확실히 외국 문화 편집자와 한국 문화 편집자는 다른 것이 외국 문화 편집자는 거의 죽은 사람들이랑 이제 하잖아요. 살아 있더라도 이제 좀 볼 일이 없죠. 거의. 간접적으로만 뭐 편지 쓰고 이러면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그분이 뭐 방한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문자로 그렇죠. 대화하면은 문자로 대화했을 때 기분 나쁜 일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다른 언어로 대화했을 땐 특히 그렇고. 아 맞네. 근데 이제 한국 문학은 말이 통하니까 그 대면할 일도 많고 그럼요. 힘든 일이 많죠.
안 겪어봐도 알 것 같네요 지금. 맞아. 네. 그리고 뭐지? 제가 이만큼 가까이를 읽었는데 네. 이게 어떤 6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도 친구로 지내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건데 줄거리 설명하려던 게 아니라 네. 이 책에서 인물들 중 한 명이 편집자거든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되게 정세랑 작가님의 진심이 아닐까. 주연. 그쵸. 그쵸. 소개해 주시죠. 일부를. 그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짠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주연님이 어느 장면에서는 막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이제 이 화자한테 막 와달라 그래요. 집에 막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뭐 대표가 뭐 돌잔치에 뭘 하라고 했나? 모시기 뭘 개인적인 뭔가를 하라고 하고 맞아.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편집자로서의 애정이 또 되게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세랑님도 이러지 않았을까. 되게 어떤 애정이 있고 내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고 하지만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막 이 주연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연이가 막 조용히 책을 만들고 있으면 언어가 투명한 생물이고 나는 그 생물의 몸속에 손을 넣어서 척추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 멋진 일이야. 편집일 자체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은 괴물들과 싸우기 위한 무기인데 그런 책을 만드는 회사들이 더 나쁘면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뼈가 있네요. 되게 뼈가 있네요. 엄청 진짜. 뼈가 있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뭐 부당한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 약하고 선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부당한 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순응하는 인간들만 남아서 책을 만들게 될 거야. 그런 사기꾼들만 남아서 책 비슷하지만 책 아닌 그런 걸 만들 거라고. 그런 책은 읽고 싶지 않아. 단호박. 그렇죠. 이런 책들이 이런 책들이래. 이런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정세랑 작가님과 겹쳐 보이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만큼 가까이를 읽으면서 편집자인 인물에 이입하신 분. 그쵸.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 소설에는 6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어느 누구에 이입해도 상관없지만 션님은 주연이라는 인물에게 대입하셔서 읽으셨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리웨가 저한테 엄청 읽으라고 네. 강요를 하더라고요. 강요요. 강요요. 제가 그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들을 한 4작품 아니야 5개? 덧니랑 지구에서 하나뿐을 못 읽었고 나머지를 다 읽었는데 네네. 이만큼 가까이를 못 읽었을 때 리웨가 끊임없이 이것을 읽어라. 빨리 이것을 읽어봐라. 네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읽었어요. 네. 오늘 아침까지 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걸 왜 저한테 추천했는지 궁금했다. 네, 궁금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만큼 가까이가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세랑 작가님의 매력 중에 하나인 디테일한 관찰을 되게 잘 녹여낸 작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 아까 정세랑 작가님 연보할 때 84년생이시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이 80년대 중반, 초중반에 태어난 세대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나중에 막 10년, 20년 더 지나서 봤을 때 되게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취향들, 뭐 이 당시에 살았던 아이들이 10대 시절에 듣는 노래들, 이 아이들의 차림새, 이런 것들이 엄청 되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자전적인 특성이 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성장담이기도 하고 실제로. 네. 저는 성장담을 되게 좋아해서. 저도요. 그래서 아마 션도 재밌게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성장담이라서 저한테 추천을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어릴 때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네. 이게 저의 취향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리웨가 나한테 추천한 게 아닐까 하고 이것을 읽어나가던 도중에 네. 중간쯤 되니까 굉장히 슬픈 사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스포일러를 할까요 말까요? 말죠. 근데 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하나는 말까요?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그 어떤 인물이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들을 연이어 읽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뭔가 부정적으로 충격적인 일은 좀 그쵸. 잔인하고 현실감 있는 죽음. 그래서 조금 갑자기 맞은 타격 그럴 수 같은 있겠다. 느낌이었어. 특히 정세란 작가님의 어떤 초기작부터 읽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걸 읽으면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막 타격이 있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 총을 서로 겨누고 있어도 그게 막 극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또 다 읽고 나니까 그 타격이 가시고 나니까 어떤 다른 작품들에서 작가들이 막 엄청 잔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면을 그래도 스무스하게 내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 터치하고 넘어가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충격이었지만 그 장면 자체는 충격이지만 정말 세세하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막 사람 진저리 쳐지게. 맞아. 근데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되게 똑같이 담담하고 건조한 문체로 터치하고 지나가신 것에 대해서 역시 정세랑 작가님 답다고 생각했어요. 다 읽고 나서. 그러게요. 아무튼 이건 추천합니다. 이만큼 가까이요. 이만큼 가까이 재밌었어요. 전 되게 특이했던 게요. 네네. 말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럼요. 전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거의 좀 집착에 가깝게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느꼈던 게 보통 한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났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떠났다 하고 끝나는데 정세랑 작가님은 그 사람의 노후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노후 누가 집에 갔습니다. 뭐 누가 헤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40년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마치 그 인물에 대해서도 완결 지어야 된다는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그걸 끌고 가서 기어코 그 사람을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끝을 내거든요. 예를 들면 던니의 예를 또 들게 되는데 던니 좋아하시는 안평님. 던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남녀가 헤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랑 헤어지게 되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러면 보통은 헤어졌습니다 라고 끝날 건데 그게 아니라 헤어진 그 친구가 얼마 지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어떤 스캔들이 있고 그는 어떻게 또 결혼을 해서 어떤 삶을 산다. 그것까지 서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조연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주연이 아닌 조연의 어떤 행적을 다 막 행적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꼭 그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까지 서술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뿐에서도 그걸 보고 놀랬거든요. 하나뿐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뿐에서도 갑자기 늙은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소설은 제가 느끼는 보통 소설은 그냥 그 어떤 이야기가 처음 진행되고 한 중간까지 가다가 그냥 그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 미래 한 40년인가 50년 후까지 뭐 2050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까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끝내시더라고요. 하나뿐의 줄거리가 뭔가요? 하나뿐이 진짜 인물이죠, 등장인물. 네, 하나가 주인공이고 네네네. 한아가 주인공이고 여행이 취미인 상당히 무책임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멀리 아이슬란드인가 아무튼 북유럽 쪽 여행을 갔다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인간성이. 원래는 인간성이 여행에 미쳐가지고 자기를 좀 도외시하는 그런 남자친구였는데 갑자기 너무 다정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먼 저기 다른 행성인가 어디서 한 알을 보고 반해가지고 온 외계인인 거예요. 외계인이 그 남자친구의 몸에 들어간 건가요? 몸을 바꿨어요. 드라마 같은 내용이네요. 사실상 처음엔 너무 황당한데 네네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여행에 미쳤기 때문에 그 외계인한테 우주 여행권을 사고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을 줬어요? 몸을 준다고요? 네, 자기 몸을 준 거야. 자기 몸으로 변신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주 여행을 떠났어. 남자친구는. 몸을 준다는 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을 선사했다. 이거 똑같다. 이상하네. 몸을 바꿨다고. 몸을 바꿨다. 네, 바꾼 개념이죠. 그래서 이 외계인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친구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이 외계인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딜레마잖아요. 근데 하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지 않아요. 좀 심각하다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극렬한 버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죠. 사랑에 빠지게 되나요? 네, 이 그럼요. 외계인. 사랑에 빠지게 돼요. 역시. 지구에서 하나뿐인 거네요. 그래서 네. 외계인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거의 그거죠. 너가 여자든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어. 그게 거의 다이렉트로 실현되는.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작가님이. 저는 그 소설이 너무 심하게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작가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약간 환경주의적인 작품이기도 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네. 엄청 강조가 되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 내가 지금 하나에 대한 어떤 러브스토리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태주의 캠페인 느낌이 좀 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맥락이 좀 빠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맞아. 어떤 그런 환경주의적인 게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주의적인 작품이라고 네. 스스로 평하셨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요. 네. 하나의 직업 자체가 새로운 그 옷을 계속 빨리 만드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어떤 흐름에 반대해서 옛날에 낡은 옷 같은 걸 가지고 오면은 그 옷을 새로 재조립을 해서 맞아. 새로운 옷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슬로우 패션에 이제 뭔가 재봉틀로. 복무하는 네, 그런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계인이 하는 행동도 창조하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를 사는 게 아니라 연필 심을 흑연을 씹어 먹고 그걸 다시 자기 에너지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요.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운전할 때도 운전을 해요. 손이 뜨거운 거야. 손이 왜 이렇게 뜨겁니? 나 지금 자가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약간 좀 생뚱맞기도 하지만 엉뚱한. 네. 네. 엉뚱하고 되게 재밌고 그 코믹한 느낌이 되게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정세랑 작가님이 되게 엉뚱한 마법 같은 걸 부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엉뚱한 마법이 등장하는 작품이 또 있죠.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것도 일종의 마법이죠. 마법이죠. 자가 발전하는 거 마법이죠, 완전. 그렇죠. 기술 뭔가 그렇게 합리적인 기술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도 퇴마를 하는 보건교사 안은영 분이 등장하잖아요. 발음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퇴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마라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보통의 테마는 이제 요즘 방영하고 있는 손더 게스트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테마가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검은 사제들처럼 엄청 무섭거든요. 굿을 하고 막 이러나요? 굿도 하고 네. 테마 의식도 해요. 그 신부가 하는 검은 구마 의식이라고 하죠. 하고. 네. 막 성수 뿌리고 네네네. 묶어놓고 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네. 그런 것과 다른 이제 보건교사 안은영은 너무 귀여운. 안은영 너무 귀여워요. 그 표지부터 귀엽잖아요. 그쵸. 곰돌이와 늑대가 있는 퇴마사의 그 의식 자체가 다르죠. 의식 자체가 다르죠. 에로에로 젤리, 에로에로 에너지, 에로에로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되게 이렇게 느끼고 그거를 위험을 감지해서 그분들을 퇴치해주는 거예요. 학교에 나타나는 어떤 그 안 좋은 기운들. 그쵸. 근데 그게 되게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괴물도 땅속에서 괴물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되게 드라마틱하지만 되게 코믹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어쨌든 보건교사라는 뭔가 평범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되게 독특하고 잘 안 보이지만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내서 그분이 이제 뭔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느낌의 서사예요. 맞아요. 그 학교에 재직을 하시는데 저 보건교사 분이 네. 저 보건교사 학교에 재직을 하시는데 학교에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테마 기술을 선보이시는 게 아니라 비비탄 총과 그쵸. 플라스틱 칼로 개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요괴 같은 것들을. 너무 귀엽죠. 근데 그 장면들이 너무 귀여워서 하나도 무섭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맞아. 진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 책에 있는 부분을 약간 인용해 볼까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죽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 떠다니는 공기 가득한 나체의 환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은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깔때기 칼로 저어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보건교사 안은영이. 그러면서 귀여워. 벌써부터 취향이 가지가지기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 있는 거를 이제 없애고 장난감 칼이랑 총에다가 그 안은영의 기운을 입히면 젤리 덩어리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인 설정이 있는데 비비탄 총은 하루에 22발을 쓸 수 있고 플라스틱 칼은 15분 정도 사용 가능해요. 되게 게임처럼 이거를 설정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되게 많은데 이집트산 앙크 십자가, 터키의 이브라이, 바티칸의 묵주, 부석사의 염주, 교토신사의 건강부적 이런 것들을 되게 아이템처럼 쓰고 있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책에서도 연애를 하시죠. 아, 그쵸. 쉬지 않는 다른 교사. 다른 교사분과 연애를 하십니다. 그 교사분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사랑에 저는 전혀 빠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취향의 차이입니다. 네, 저는 읽은 지가 좀 차이죠. 됐는데 이 책은 제가 출간되자마자 거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됐는데 저도.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젤리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에로에로 젤리. 에로에로 젤리? 젤리피쉬? 근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저한테 큰 매력이 없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오히려 이 아는 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좋았어요. 이 다른 교사분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여튼 되게 의리가 있고 그쵸, 성실한 스타일. 네, 좋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어떤 의견이 갈리네요. 취향의 네네. 차이를 알 수 있겠고요. 네네. 그 되게 잘 되거든요 나중에 안은영님이랑. 네네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건교사 안은영은 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독자를 확보한 소설이에요. 이 당시에. 근데 그러고도 남죠, 진짜. 그리고 너무 드라마화 될 지금 네. 예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독자들이 드라마화 되기를 바랐던 작품이라서 올해 드라마 초에 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실제로 드라마로 이제 제작돼서 들어갔다는 소식이 좀 썰처럼 전해지고 있죠. 근데 올해 안에 방영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올해 안에 방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마법은 제인, 제욱, 제훈이라는 작품에도 등장을 해요. 네. 발음이 되게 어려운 네, 작품. 제인, 제욱, 제훈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제인과 제욱과 제훈은 3남매예요. 네. 그래서 제인이라는 여자, 제일 큰 누나죠. 큰 누나와 남동생 둘로 이루어진 3남매인데 이 3명의 남매 각각이 다 따로 살고 있는데 이 3명에게 다 약간 초능력에 가까운 마법적인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선물처럼 찾아온 마법. 어떻게 생기나요? 그건 알 수 없죠. 그 선물처럼 도착해요. 칼국수를 먹고 초능력이 생겼잖아요. 형광빛 나는 칼국수를 그쵸. 먹었는데 갑자기 그게 형광빛 나는 칼국수라고 하면 이미 너무 마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형광빛 나는 칼국수라기보다 네네. 되게 뭔가 비위생적일 것 같은 알아보지 아. 않고 길을 가다가 그냥 아무데서나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게 그 뭐라 그러지? 조개 같은 거 바지락 칼국수? 네네네. 이런 거여서 그게 되게 뭔가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약간 형광빛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그런 걸 먹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에 뭔가 나한테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너무 귀엽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데 제인이라는 그 여자 가장 큰 누나는 손톱이 엄청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마법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셋 다 그런 하찮은 어떤 기술이 생기거든요. 네. 제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한 순간을 보면 눈앞이 붉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눈앞이 붉어지는 능력이 생기고 막내는 엘리베이터를 자기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셋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내는 이야기예요. 엘리베이터를 조정하는 능력은 제 생각에 100% 회사 다닐 때 생각한 능력이 아닐까. 그렇겠죠. 네. 얄미운 상사들을 엘리베이터에 가둬놓을 수 있는. 막 2.5층 이런데. 가만히 서 있는 거지.
회개의 시간. 손톱 강해지는 건 진짜 어떻게 써먹었을까요? 궁금하네요. 핥힐 때. 핥힐 때 사람을. 그게 여자한테는 괜찮지 않나요? 엄청 센 필요하죠. 손톱이면 진짜 네. 어떻게 이걸 생각했을지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또 그런 친구가 있었겠죠. 그런 손톱 관련해서 얘기를 손톱이- 해줄 만한. 내 생각에 손톱이 진짜 강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강한 친구가 경우도 있죠. 손톱이 되게 강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 생각 우리 엄마는 맨날 어릴 때 뜯어서 그렇다. 손톱을 제가 손톱을 이제 막 이제 계속 어릴 때 스트레스 때문에 다 이제 먹었어요 손톱을. 괴물 아니에요? 다 그래서 먹었다. 뭔가 계속 이를 계속 사용해서 뭔가를 뜯어 먹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필도 다 먹었거든요. 긴 연필을 다 먹어가지고. 연필을 먹었다고요? 네. 그 나무까지 뜯어 먹는. 분싸.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너무 뜯어 먹으니까 강해져가지고 이게 적응을 했는지 손톱이 너무 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안 뜯어 못 뜯어 먹게. 안 씹히게 이로. 근데 그 약간 일리가 있네요. 듣고 보니까. 유기체다 유기체. 그래서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진 거 손톱이. 그래서 손톱깎이로 잘 안 깎이고 발톱깎이로 깎이게 된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손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일반 손톱깎이로 깎이지 않는. 그래서 왠지 정세랑 작가님의 친구 중에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았을까. 손톱이 진짜 센 사람. 신기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읽으면서 너무 귀엽고 약간 한편으로 어이가 없으면서 또 끝까지 읽고 나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늘 다른 작품들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세랑 작가님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의 말을 보면 정세랑 작가님께서 대수롭지 않은 우연이 한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고 얘기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연, 아주 조그만 초능력, 평범하고 작은 친절, 자주 마주치는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어떤 초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쓰신 것에 되게 감명받았어요. 오히려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추천하셨잖아요. 그쵸? 네. 제일 선님이. 좋으셨나요? 제일 고민되네요. 한 권씩 뽑아볼까요? 인상적이었다. 제일 좋았던 거 한 권씩 뽑아볼까요? 리회 뽑아보세요. 리회. 네. 저는 사실 모든 작품 중에서 피프티 피플을 가장 좋아하고 사실 피프티 피플처럼 저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품은 내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절대 범접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피프티 피플은 범접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쓸 수 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진짜 저렇게 쓰고 싶다. 나 진짜 저렇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한편 따라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피프티 피플이.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어떤 뭐 하나뿐이면 하나가 주인공이고 뭐 재화가 주인공이고 한 사람이 어떤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들은 어쨌든 뭐 주변에 있는 어떤 그렇죠. 그냥 뭐 조언 주는 친구 이 정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피프티 피플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50명 또는 51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한 번씩 다 주인공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그 51명 50명의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 세계가 우리가 뭐 어떻게 감지하면서 사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세계도 어쨌든 되게 미세하게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장면이 영화관에서 모두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고 스쳐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뭔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현실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인연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나도 어떤 순간엔 주인공이 되는 그런 감각을 이 작가님이 이 작품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장치가 너무 좋았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딱 그 사람의 챕터가 되는 그런 구성이 정말 맞아. 감동적이었어요. 그 옴니버스 형식 자체가.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피프티 피플이야말로 또 정세랑의 다정함이 가장 많이 드러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처음에 볼 때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응급실 풍경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명이 죽잖아요. 그
목이 베어서 네. 온 여자가 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어떤 인턴은 토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환자가 또 오니까 계속 뭔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다른 환자가 벌이 이제 귀에 들어가는 환자가 오고 이제 지나가는데 근데 이제 뒷 이야기에서 그 목이 잘렸던 목이 거의 잘렸던 여자의 이야기, 여자의 엄마 이야기죠.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벌이 들어갔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 실제 어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좀 서로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장면만 보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설명되지 않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그냥 장면으로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런 걸 보여주는 동시에 부연해준다는 느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갔구나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 다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삶이 설명되거나 이야기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말해주는 느낌이어서 전 정말 그렇게 다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약간 인간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책이잖아요. 51명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그럴듯하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 이름 정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하나하나 이야기가 그게 완결이 되잖아요. 그니까요. 있을 법한 이야기. 되게 대단한 맞아. 거거든요. 그거를 50개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렇게 해내셨다는 게 엄청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연결보다도 그 하나하나가 되게 생생하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작품 중에서 피프티 피플은 이제 하나의 사건과 결국 모인 하나의 장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작품 중에서 인터넷으로 공개됐던 단편인데 웨딩드레스 44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은 웨딩드레스라는 물건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피프티 피플 같은 소설인데 그건 매개가 이제 물건인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되게 짧고 흡인력 있는 묘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피프티 피플에서 또 좋았던 거는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동시대의 어떤 사회를 반영하는 또는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소설들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옳다 또는 이게 다뤄질만 했다라는 당위의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다뤄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에도 동시대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맞아요. 엄청 이렇게 막 깊게 파고들어서 막 폭로하는 그런 식의 글쓰기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괴한의 칼에 목에 찔려서 그냥 죽는 그런 묻지마 범죄 희생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맨홀에 빠지거나 뭐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이웃들 아니면 뭐 응급실의 의사나 사람들 가습기 살균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서술된 방식이 어떻게 언어로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어떤 당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데도 그 인물들 사이에서 이것이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나누는 것보다는 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미시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었다는 방식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약간 거리두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소재를 맞아요. 막 소재화시켜서 소재주의처럼 빠지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녹이고. 맞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위트가 있어 항상. 저는 심지어 피프티 피플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작품에서도 위트가 있더라고요. 맞아. 엄마 맞아. 얘기하는 것도 그 엄마가 그 암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딸의 결혼식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실수하게 되는 엄마가 죽는다는 상황이 되게 힘들지만 엄마가 그런 거를 아득바득 이용해서 모두에게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흥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되게 위트 있다고 느꼈어요. 그걸 묘사하는 방식이
그게 밉지 않죠. 밉지 인물들이 않죠. 밉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되게 과하지 중요해요. 않고. 그리고 그런 근데 그게 작가가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아예 뭔가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이런 걸 아예 빼앗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맥락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보는 독자들도 그렇고 쓰는 작가도 그렇고 이해가 가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심하고 이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맞아.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맞아. 최악으로 갈 거라는 어떤 그게 없으니까. 그 저는 그냥 이 피플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그냥 이 모든 책들에서 정세랑 작가가 되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피플은 심지어 그 51명의 모든 인물들이 각각의 모두가 다른 직업과 다른 이름을 가지는데 어떤 소설의 그러니까 장편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제 삶에서만 주인공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각각의 한 챕터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그 사람의 삶에 한순간이라도 천착해서 어쨌든 써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 대한 애정 없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애정이 공평하니까. 맞아. 분량도 공평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호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섬의 애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많이 호명하죠. 그렇죠. 이름으로 호명하죠. 아는형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제인제옥 재훈도 그렇고 이만큼 가까이에도 6명의 인물이 공평하게 맞아. 공평하게 이들을 다 호명하면서 이들한테 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이들을 그리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정세랑 작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한테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가.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글을 계속해서 써주시지 않을까. 맞아. 기대가 돼요. 그리고 보니까 작품명이 다 거의 이름이 들어가네요. 이만큼 가까이랑 피프티 피플이랑 덧니가 보고 싶어 제외하고는 섬의 줄리, 보건교사 아는형, 지구에서 하나뿐, 제인, 제옥, 재훈도 다 들어가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랑 콘서트 갔다 왔는데 네네네. 이랑님. 네, 이랑님 가수 이랑님의 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그 이랑님의 콘서트에서 그 도쿄의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 노래를 이제 콘서트에서 부를 때면 마지막 의식이 그 콘서트에 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 음악에 맞춰서 엄청나게 빠르게 모두를 호명하거든요. 몰랐어. 외국인도 호명해줘요. 한 번은 러시아 사람이 온 거예요. 이랑님의 친구분이었던 것 같아. 되게 힘들었어 발음이. 근데 그걸 호명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즐겁거든요. 2번의 콘서트를 갔는데 박수를 치면서 그걸 같이 불러요. 모두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데 뭔가 그때 시간에 느꼈던 그런 애정 모두가 이제 들어간다. 들어가거든.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있고 그냥 우리 관객으로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고 하나하나 다 약간 뭔가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가 탁 튀어오르는 느낌? 근데 비슷한 방식이었던 거 그런 걸 해주는 사람. 그쵸. 그래서 맞아. 진짜 그 피플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장이 이거다. 가장 경멸하는 것도 사람, 가장 사랑하는 것도 사람. 그 괴리 안에서 평생 살아갈 것이다. 라는 문장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정세랑 작가의 정말 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평범한 사람들을 구해내면서 이 힘겨운 세상 같이 살아가 보자. 손 내밀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 누가 읽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린 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맞아. 어떤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게 좋아. 근데 진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람을 너무 싫어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친구들 엄청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들은 은둔형이라고 뭔가 예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밤새도록 글만 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정세랑 작가님은 그게 작품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맞아. 좋아. 어떤 작가님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작가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란스러운 상황을 싫어하고 근데 정말 소란스러운 상황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름 다 외우실 것 같아. 맞아. 이름 다 외우실 것 같아. 직업이랑.
섬의 애슐리 얘기를 우리가 안 했다. 섬의 그러네. 애슐리. 섬의 애슐리는 미메시스라는 출판사에서 일러스트와 단편 소설을 같이 엮어서 내는 좀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시리즈의 일환으로 정세랑 작가님이 참여하신 작품이에요. 네. 일러스트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붓 같은 걸로 어떤 그린 분이었죠? 이분은 한예롤. 네, 맞아요. 한예롤 일러스트레이터님과 함께 작업하신 작품. 네. 섬의 애슐리는 되게 짧고 뭔가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인데 맞아. 테이크아웃 시리즈이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가능한. 상당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네, 페이지 수가 맞아요. 되게 맞아요. 적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음. 뒷이야기를 하고 있어. 섬의 애슐리에서도 맞아. 섬의 애슐리에서도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이제 환상적인 어떤 섬을 배경으로 하는데 섬과 본토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데 둘 다 실제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본토와 섬으로 나누어져 있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떤 애슐리라는 사람인데 뭐 본토 출신과 섬 출신에 대한 어떤 약간 차별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섬에서 살던 애슐리가 섬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요약을 하자면. 근데 보통 그러면은 떠났다 해서 끝나거나 떠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보통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떠나서 나이가 들어요 또. 맞아. 나이가 들고 어떻게 늙어서 그 후에 어떻게 이제 섬으로 돌아오는지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맞아. 저는 정말 이게 흔치 않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앞선 소설에서도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하셨는데 애슐리에서 최근작인 애슐리에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런 패턴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 읽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다. 이 사람은 이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맞아. 그런 공통점을 발견한 게 멋지네요, 안평님. 열심히 읽으셨나 봐요. 네, 재밌었어요. 소울 리스네요. 저 소울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에 이거 느낀 게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게 들여다보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정세랑 작가님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도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진짜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고 큰 관심이 없고 왜냐면 저는 좀 우울한 거 좋아하니까 원래 보통 이제 좀 되게 다크한 분들을 좋아하는데 그냥 보건교사 아는 형?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읽는 과정에서 표지부터 깜찍해서. 그쵸, 너무 깜찍하고 덧니는 특히 심하거든요. 특히 깜찍한. 색감이 엄청나요. 거의 비비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그냥 한번 읽어보자라는 정도였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막 여러 가지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읽고 뭐 찾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소설도 다 읽어가면서 점점 이게 쌓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사람의 이야기와 태도 같은 것이. 그러면서 이제 다 마지막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섬의 애슐리를 읽을 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좋아지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수북클럽을 하기로 한 취지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작품들을 통해서 그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들이 일단 저희는 해결이 되었다. 정말 전 좋았어요. 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첫 회로 정세랑 작가님을 선택한 걸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은 좋아지는구나. 좋은 점을 찾게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이런 식으로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 저는 워낙에 좋아하던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호스트님 정리해 주시죠. 네. 정세랑 작가님에 대해서 좀 막 TMI, 연보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눠봤는데요. 약간 정신없긴 했지만 약간 재밌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정세랑 그렇죠. 정세랑 작가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많은 독자분들이 또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정세랑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저희가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수북클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북클럽 1화 정세랑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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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